잠깐 다 우리가 또 같이 참여하는 주의지만 또 몇 분, 또 우리 선배님들 몇 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사해주신 김지아 선생님하고 항상 같이 다니시는 우리 정지용 선생님, 본인보다 낫답니다. 축사하시는데, 네, 우리 문해교육협의회 회장이시고, 우리 또 평생교육 총연합회 6대 회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다음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초대 원장 하셨고, 또 사회통합 수석을 하셨던 우리 박인주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민호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이시면서 우리 이사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또 주제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진흥원들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지역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충남에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하신 우리 김광식 원장님 오늘 또 발표를 해주십니다. 다음에 우리 부회장이면서 지금 상지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우리 최동민 선생님. 네. 우리 여기 우리나라 현장에서 평생교육을 많이 하셨고 여기 광명에 있는 평생학습 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신민설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신민설 원장님 항상 하면 또 이기선 선생님 어디 계셔요? 예. 항상 또 같이 계시는 실천협의회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 보셔요. 예. 다음에 우리 백석문화대학교에 있는 이복 교수님도. 특별히 이번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본에 있는 일본 후쿠시마 대학의 교수로 계시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위해서 가교 역할도 하시고 우리 또 한국평생교육총연합 회원입니다. 우리 아사노 가오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광명시에서 실제 평생교육을 많이 하시는 광명시 평생학습 철산 지기 실무위원회 임상래 위원장님 나오셨나요? 네. 한석진 위원장님, 한석진, 네, 고맙습니다. 박관규 주민자치위원장님, 오은주 위원장님 많이 나오셨네요. 오은주. 네. 장정열 위원장님,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평생교육의 가장 뿌리가 되겠습니다. 학습 동아리죠. 동아리 여원합회 김영숙 회장님. 오늘 또 토론을 하시고 발표해 주실 광명 YMCA 이영희 전 사무총장님. 광명 시민신문 오늘 토론하실 분이죠. 강찬호 국장님. 많이 나오셨는데 이상 제가 하고 혹시 빠지신 분이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같이 참여하시고 공부하실 분들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내분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평생학습으로 만드는 시민사회입니다.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궁극적 도달점은 시민사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조 강연은 그동안 실제로 시민교육과 시민운동을 위해서 한평생 몸담으셨고 또 전 청와대 사회통합 수석을 지내셨고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도 역임하신 지금은 고문으로 계신 강원대학교 석자 교수님 박인주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주시기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표 회장님이 다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광명시가 평생학습, 평생교육의 메카입니다. 그 이유는 99년도 3월 9일, 내가 날짜를 오늘 물어봤어요. 날짜 기억이 안 나가지고. 99년도는 잘 아는데 3월 9일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에서 평생학습도시 사업하기 2년 전 2001년부터 했습니다. 국가가 교육권 99년도에 시작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 광명시 앞에 빛을 품은 광명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학습이 빛이다. 빛이 학습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광명시로부터 빛이 발산, 확대, 퍼지기 시작해서 대한민국 전체로 빛이 확산, 발전하게 되었다. 그게 뭘 통해서? 학습이 비치니까. 광명시의 학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학습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그래서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에게 주어진 내용이 왔다 갔다 평생 학습으로 만드는 시민사회이 줄로 되어 있는 거죠. 그 핵심 키워드가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사회 할 때 시민사회, 참여민주주의 이런 핵심 키워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학습 여행을 한 40여 분간 할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좀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댁에 가시면 95세 생일이라고 인터넷을 한번 쳐보십시오. 제 이야기 몇 분 들으셨던 우리 연합회 회원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텐데 그 시간이 저한테 많지 않아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령화 사회에 65세에 정년 퇴임하신 분이 그냥 세월을 보내서 95세가 됐는데 생일상을 받고 지나간 30년을 돌이켜보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105세까지 산다는 전제하에 학습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95세 생일이라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키워드 몇 개에서 이 짧은 스토리에서 우리가 함축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최소 20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정지훈, 김지자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내가 제일 형님 같은데 형님이고 오빠 같은데 대부분 30년 또 긴 분들은 50년, 60년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도래할 사회는 어떤 사회냐? 세월호 사건 같은 이런 사건이 안 터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겠죠. 그죠? 우리가 시민사회 할 때 어떤 시민사회가 되어야 할 거냐. 그런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평생 학습 내지 평생 교육에 해야 할 책무와 역할은 뭐냐. 그게 오늘의 이 내용입니다. 평생 학습으로 만드는 시민사회. 이제 사회 참여 이야기를 할 것이고 평생 교육의 책무 이야기 할 거고 외국의 독일, 영국의 시민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시민혁명 이후에 쓰는 용어입니다. 국민국가 형성 이후에 크게 세 시기적으로 나누면 고대 그리스 같은 때의 시민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직접민주주의 아크로폴리스에 모여가지고 그때 시민은 귀족 계급입니다. 특권 계급입니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나 노예나 여성은 아크로폴리스에 모일 수 없었지요. 근데 이제 시민의 개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봉건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에 부르주아 계급들이 형성됩니다. 그때의 부르주아 계급은 요사이 이야기하는 시민 개념과 좀 또 다릅니다. 예. 그 이후에 그러나 부르주아 계급들이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뿐만 아니라
봉건 영주들이나 절대 권력의 보호 세력 역할도 하면서 나중에는 시민혁명 세력으로 바뀌는, 그 시민혁명도 이 지구촌 전체로 보면은 이 시민의 현대적 의미의 시민이 형성되는 이 과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프랑스 시민혁명, 미국 혁명,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이 가장 최근에 1917년물 때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미국 혁명 같으면은 1780년대 그때 이야기고, 벌써 230-40년 전 이야기고, 프랑스 혁명은 더 거슬러 올라가고 1780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현대적 의미의 시민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쓰는데, 이 현대적 의미의 시민은 자유, 개인의 자유, 그러나 본인이 자유만을 주장을 할 수 없죠. 여기 이제 우리 정치학계에서 주로 이야기 정치 사상가 프랑스의 장작 루소가 등장을 합니다. 참여민주주의의 이론가는 장작 루소로부터 출발한다. 개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말을 다시 해석한 건데, 장작 루소가 개인은 사회와 분리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장작 루소. 그래서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장작 루소 대단한 분인데, 여러분 교육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에밀이 장작 루소의 작품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학계의 고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작 루소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장작 루소가 그때의 영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비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이 가장 앞장서서 민주주의가 나아가고 있으니까 장작 루소가 영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그때는 여성이 정치 참여를 못했지요. 그렇게 영국의 시민은 선거 때만 자유로운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민이지,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은 권력의 노예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장작 루소가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장작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의 개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그런 출발로 하겠습니다. 어떤 시민이 되어야 할까? 제2의, 제3의, 제4의 세월호 사건이 터질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형성되어 있고 문화적 요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 사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증거가 한국 사회가 갈등 수준이 OECD 국가나 선진국들과 비교 분석을 해보면 너무나 높다. 갈등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게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삼성경제연구소가 2009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터키가 가장 높습니다. 터키는 역사적으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갈등을 갖고 있는 게 터키입니다. 인종말살 정책을 쓰니까 서로가, 거기가 종교까지 나쁜 의미의 시너지 효과가 작용해가지고 얽히고 설킨 구조적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어느 사회든지 갈등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지수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퇴보하느냐, 안 그러면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느냐, 자유가 보장되느냐, 질서가 유지되느냐 등등의 문제들이 다 파생되는 거죠. 그 대한민국의 경우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에 발표한 갈등의 수준, 폴란드, 슬로바키아, 다음에 한국, 이태리, 포르투갈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해 올 봄에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정경련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발표하게 돼 올라갔습니다. 5년 만에 갈등 지수가 이렇게 높아졌다. 자, 갈등 내용이 어떤 거겠습니까? 남북 분단에서 오는 이념 갈등. 분단된 지 벌써 내년이면 몇 년입니까? 70년 아닙니까? 1945년이니까. 그러면서 이념적 갈등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념 갈등이 심각해졌죠.
노사 갈등 심각하죠. 정치인들이 이용해가지고 지역 갈등이 있죠. 최근에는 세대 간의 급격한 한국 사회의 발전이 세대 간의 문화 차이 등등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제가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하면서 전국의 크고 작은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다 뽑아봐라. 1300몇 개가 돼.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갈래야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그럼 터키처럼 한국의 구조적 갈등, 이건 아니거든. 예를 들면 종교 갈등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인종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죠? 이제 다문화 18만 밖에 안 되는 아직은 인종 갈등이 전혀 없는 사회거든. 그런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념, 계층 간의 갈등, 빈부격차가 훨씬 심해졌습니다.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심리적, 정서적 등등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국 사회의 갈등 지수를 높이고 있다. 이게 이제 경제적 비용, 갈등의 경제적 비용을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2009년도 발표했던 2005년도 기점에 비용을 계산하니까 삼성경제연구소는 그때 300조로 발표했습니다. 올 봄에 발표한 거는 2010년 기준으로는 256조 갈등 비용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쳐서 들어가면은 갈등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논문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 지수를 10%만 하락되면은 국민 GDP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한국의 갈등 지수는 OECD 평균으로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하면 낮출 거냐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제다. 민주주의 지수거죠. 민주주의 지수가 덴마크 지난해 이제 그 조사 연구하는 기관에 따라 가지고 행복 지수 이런 게 다릅니다만은 덴마크이 행복 지수 1위로 나왔습니다. 어떤 이제 기관에서는 부탄 이런 데가 1위 나오기도 하고 그건 이제 뭐 어떤 기준에서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덴마크와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민주주의 지수는 이렇습니다. 그 민주주의 지수 중에 이제 몇 가지 척도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그 종합사회조사라고 한국사회종합조사 이 내용을 좀 보면 정치 집단에 대한 신뢰가 최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덴마크의 경우에는 정치 집단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주의수가 낮은 이유는 정치 집단에 대한 신뢰와 관계있다. 그럼 신뢰가 낮은 이유는 뭘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김기현 연구원이 연구한 한국 청소년 핵심 역량 진단이라는 조사에 보면 이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한국은 이렇게 낮습니다. 평균 62가 어디겠습니까? 31개 나라를 조사한 OECD 국가들 평균 이하입니다. 그거는 62%인데 우리나라 이것밖에 안 돼. 청소년들이 정당에 대한 신뢰 평균 41%인데 우리는 얼마입니까? 18%죠. 잘 안 보인다. 미디어에 대한 신뢰 평균 60인도 51이라. 학교에 대한 신뢰 75인데 45라. 일반 대중에 대한 신뢰 58인데 39라. 별도 조사 방법도 내가 자료를 지금 소개를 안 합니다만 외국인들한테는 처음 보는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선진국 OECD 국가들은 평균 70%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못 믿는다가 70% 나옵니다. 통계조사가.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회가 역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불신사회라. 안전으로 이야기하면 불안전사회라. 이게 뭐냐? 제가 가끔 최근에 특강하고 다닐 때 하는 이야기인데 어때면 한국 사회가 통합을 이루어서 앞으로 나갈 수 선진 인류 국가를 될 것인가? 그 이야기할 때 지난 40년 동안의 한강의 기적, 성장 1번도의 수출 혹은 성장 1번도의 발전 전략이 한강의 기적을 갖고 온 것은 사실이고 배고픈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속에는 빨리빨리 문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그리고 고도의 경쟁을 강화하는 사회였다. 이 지구촌에서 가장
고도의 경쟁 사회가 나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을 생각을 해봐라. 왜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매일 하루에 40명씩 죽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인가? 교통사고율은 맨날 15명씩 죽는 교통사고율 2위인가? 산업안전사고 매일 5명씩 죽는 1위인가? 뭐 이런 거 1위 안 해야 될 것들을 성장의 그늘에서 다 1, 2등을 하고 있는 이 건강한 사회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참여 문제입니다. 우리 아사노 선생님 와 있지만은 저는 정서적으로 일본을 싫어합니다. 흥사단 운동, 독립운동에 대한 흥사단의 이사장도 하고 장뼈가 흥사단에서 굵기 때문에 일본을 싫어하는데 일본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실례지만 마을 만들기 일본으로부터 왔잖아요. 우리가 사회교육협회 정지웅 선생님 계시지만 일본에서 따온 용어입니다. 표현을 바꾸면 일본은 1949년도에 사회교육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82년도 일본보다 몇 년 뒤에 만들었어요. 일본은 1949년 8년부터 지방자치가 바로 시작돼서 공민관을 시작하고 자자자자자 나왔는데 그게 말 만들기가 되죠. 대한민국 이제 지방자치 이제 20년이라. 그렇게 지방에 가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다 눈먼 정부 돈을 어떻게 뜯어먹을까 표현을 좀 바꾸면. 그리고 주체적 역량 형성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우리 이규선 선생이 참이슬 아파트를 시에서 하면서 주체적 역량 형성, 평생 학습 주체적 역량 형성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얼마나 힘든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경로당을 도서실로 만들고 거기에 아파트가 학습 마을로 되기까지 3년 시흥실로 6천만 원? 내년 2천만 원에서 3년간 그렇죠? 근데 하나의 샘플이지만 표본이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라 내가 지방에 가보니까 정부가 뭐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모든 주민과 시민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는 관주도의 사회야. 지난 60도 동안 관료제가 뿌리를 내려 한강 기적을 이루는데 관이 기여한 바가 아주 큽니다. 그러나 이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관이 아니면 다 안 되는 것처럼 일반 국민 시민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시민들이 많고 그런 시민사회로 형성되어 있으면 이거는 건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오늘 핵심 내용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여가 중요하다. 참여에 대한 조사들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외국하고 역시 비교하면 지난 1년 동안 참여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났습니다. 전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높습니다. 참여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마을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네. 그동안 40년 동안 한국의 교육이 한국 성장에 기여한 바가 아주 크지요. 교육에 대한 비판할 생각은 없어. 교육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죽고 내 살자 교육이야. 경쟁을 강화하는 교육이었지 상생 공동체 의식 개발하는 네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교육 아니었다는 거지. 내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이 죽고 내 살자 교육이야. 옆에서 친구 죽어가도 막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큰 틀에서 교육혁명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자, 이거 참여 보십시오. 죽어도 참여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높은데,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이게 아까 김기영 교수였죠. 연구원이었죠. 박사가. 토론 참여 한번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보다 오래전에 한 적이 있다. 이런 수준이야. 근데 전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높아. 토론이 없는 사회예요. 대한민국은. 공론이 없는 사회예요. 견해가 다르면 왜 다른지. 그리고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진보 세력도 잘 알고 보수 세력도 잘 압니다. NGO 활동 오래 해서. 한 자리 앉지도 않아요. 표현을 바꾸면 돌아서면 서로 적이야. 어떻게 적입니까?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뿐이지. 다르면 적입니까? 다르면 틀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넘어갑니다. 참여단체 말할 것도 없죠. 지난 1년 동안에 참여 활동한 적이 있느냐? 넘어갑니다.
사회봉사 시민단체 참여 비교. 자, 이 선진국하고 비교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청소년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이라,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란 공동체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나 동료와 잘 지내고 문화적, 사회, 경제적으로 이질적인 상대와 협동하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는 이 청소년 교육이 있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유도 인데서 나오는 겁니다. 니 죽고 내 살자 교육이니까 그런 거예요. 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자. 이 핵가족화되면서 저는 대가족의 막내 아들, 7남매 막내 대가족이었죠. 그리고 충북기 보릿고개가 있던 시대 1950년대 6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 당연히 원래 65이니까. 근데 오세들 충북기 보릿고개 모르잖아요. 애 하나 둘만 낳잖아. 부모들은 내 새끼만 최고야. 내 새끼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 보내야 되고 내 새끼가 무슨 일이 있어도 1등 해야 되고 2등 하면 죽습니까? 꼴찌하면 죽습니까? 1등 하던 애가 2등 3등 했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대한민국 청소년이요. 청소년 자살이 얼마나 높습니까? 노인 빈곤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 서울대 송호공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인데 대한민국에는 공론이 없다. 아까 내용. 서울대 연대고대 애들 미국 유학 가는 거 있잖아. 7만 명이나 가 있습니다. 가서 한 60, 70%가 낙오를 해. 왜 하는지 아세요? 외우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여러분 그 EBS도 했었죠. 정의란 무엇인가? 무슨 교수님? 예. 그 양반 하버드 대학 공부하는 방법 봤죠. 우리는 토론할 줄 몰라.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이 왜 미국 가서 유학에 실패하느냐? 머리는 우수한데 토론할 줄 알아야지. 생각을 해봤어야지. 외우는 거는 아는데. 그 표현을 바꾸면 지난 40년 동안 50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은 외우는 교육, 나만 잘 살자 교육은 잘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상상력 키우기, 네? 생각하는 힘 이런 것들은 못 키우는 거지. 그렇게 토론할 줄을 몰라요. 그렇게 공론장이 텅 빌 수밖에 없지요. 송호근 교수가 우면산 사태를 보고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네? 한국적 공식, 처음에는 관이 나오고 다음에는 군대가 나오고 군대도 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수 주민이 나서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 소수 주민이 왜 나타나냐? 그 주부들이었는데 내 아들이 군인들이라서 고생할까봐 내 새끼가 최고라는 것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공적 문제로 논쟁하는 시민들 뭐 다 상식적인 거니까 우리 이제 평생교육에 서울대 한승희 교수가 참여를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민주 정착적으로 보면 아크로폴리스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못하니까 5천만에 어떻게 직접민주주의 하겠습니까? 이제는 여성도 참여하고 다문화 가정도 참여하고 탈북자도 다 토론에 참여해야 되는데 과거부터 그 사람들 다 빼고 외국인 빼고 탈북자 빼고 다문화 빼고 여성들 빼고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뭐 폴리스 개념이고 인구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크로폴리스에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5천만이 어떻게 보면 간접 민주주의 데이지를 하다 보니까 오도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에 안 드니까 불신 분위기가 강화된 거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정치학 개론 안 배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정치학 개론 배우면 내가 고대 정예과 나와서 처음 가르치는 게 교수님이 그거 가르칩니다. 폴리티션과 스테이츠맨. 폴리티션은 정치꾼, 스테이츠맨은 정치 사상과 철학에 의해서 헌신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훌륭한 정치인을 스테이츠맨이라고 하고 정치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을 폴리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폴리티션과 스테이츠맨을 구별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걸 정치학 개론 시간에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가르쳐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스테이츠맨은 없고 폴리티션만 있다. 교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정치를 한다면 그 이야기인데
이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참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함정을 해결하는 법은 참여다. 어떤 형태로 참여할 거냐? 제도적으로 국민 소환 제도도 있고, 우리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있고, 내 양평에 가보니까 양평에는 위원회 많아요. 근데 위원회 해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명은 안 그럴 텐데 완전 형식주의입니다. 답이 딱 내려져 있는 거요. 들러리요. 제주도 안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단체는 좀 다른가? 거의 90% 이상이 회의에 참여하면은 글자 그대로 주민, 시민,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관에서 만든 각본대로 손들어라는 게 한국의 참여의 형태예요. 현재의 형태. 각종 위원회. 안 그렇습니까? 제 의견 틀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평생교육의 책무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 시민참여교육. 우리 이야기하는 6대 영역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2007년도 평생교육법. 근데 6대 영역 중에 중요한 게 시민참여교육인데 내용을 한번 보죠. 이거 뒤에서 잘 보입니까? 우리가 6대 영역 중에 보면 존재를 위한 learning to be는 이렇게 높은데 통합을 위한 학습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없다. 이게 현실. 그러니까 세월호가 틀릴 수밖에 없죠.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사회의 문화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으로 상징된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들이 없도록 길러졌다 이게요. 책임감 있는 사람 같으면 배에서 사람 구출부터 먼저 하죠. 보험 문제 때문에 그거 전화한다고 30분씩 40분씩 골든타임을 놓치겠어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크게 보면 더 확장되면 그게 문화로 뿌리져 내려져 있어.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안전 불감증에 우리는 빠져있다 이게요. 빨리빨리 문화? 과거에는 필요했지. 성장할 때 빨리빨리 문화 깨야 됩니다. 정확하게 빈틈없이 확실하게 하는 문화로 바뀌어야죠. 빨리빨리 문화? 사상 누각이라는 한자말 아시죠? 모래 위에 집을 쌓았다. 바람만 폭풍만 무너질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겁납니다. 한국 사회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자, 이 보십시오. 알기 위한 학습, 일하기 위한 학습, 존재를 위한 학습이 가장 높다. 그 3차 지난해 발표했던 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보면 과제 4-2에 지역 주민의 사회 참여 역량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 잘 됐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계획으로만 끝날까봐 걱정입니다.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시민 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강화하겠다. 그래서 시민 참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실시하겠다. 시민 참여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예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 한 푼도 없어요. 예산 만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평생교육연합회 그때 뭐 이야기하는 게 하면서 평생교육자들이요, 평생학습자들이요, 조직화하라, 세력화하라. 모시가 남방의 세계의 노동자들이요 단결하라 그 이야기했던 거와 유사한 형태로 한국의 평생학습자들이요 단결하라. 세력화, 조직화해서 예를 들면 예산 만들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자, 외국의 사례들을 한번 보죠. 구름TV 덴마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름TV가 뭐 국민대학이라는 표현을 더 쓰고 국민학교라고도 표현을 쓰고 뭐 번역들을 독일말 이거 영어로는 포커 하이스쿨로 또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구름TV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국민들이 무지하여 정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선거에 관한 권한과 의무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선거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찍이 그룬투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룬투비는 이 국민 학교를 통해서,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아니고 여러분 그 폴크라는 게 민족, 민속 다양한 형태로 번역이 가능한데, 어쨌든 국민학교 운동을 통해서 마을마다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의 학습력을 키웠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력을 갖추겠다. 일본한테 배워야 될 게 국민관을 중심으로 1949년도에 만든 사회교육법에 있어. 국제적인 흐름을 맞춘다고 이제 생애교육법을 추가로 일본이 만들었죠. 이러한 시민교육의 힘이 오늘날 북유럽의 대표적인 민주적 복지국가 덴마크를 건설했다. 덴마크 국민 소득이 6만 불이 넘습니다. 학령기 학생,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가는 비율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시절에 덴마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덴마크의 교육대학.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학령기 학생이 대학 진학을 얼마나 하냐? 35%? 40%가 안 된다. 우리나라 그때 얼마인지 알았어요? 그때 82%, 3% 올라갈 때야. 그리 대한민국의 이 지구촌에서 초고학력 사회는 됐는데 갈등은 그렇게 높고 안전불감증은 그렇게도 높고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월등하게 1위고 OECD 평균 배입니다. 자살률이. 매일 40명 자살해요.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생명 문화를 건설해야 되겠다. 생명 항목을 위해서. 그래서 그만두고 나와서 옷에 생명 문화라는 NGO를 만들었습니다. 자살률 낮추기. 5년 동안의 자살률을 반으로 낮추자. 그런 운동을 제가 오죽하면 시작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덴마크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평생학습 참여율이 다 세계에서 50% 이상. 아까 학습 동아리 나왔죠. 스웨덴이 학습 동아리 국가입니까? 가장 많은. 그래서 학습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지지난주 내 김포 가서 강의해서 학습 동아리 몇 개냐? 대답을 제대로 못해. 학습 동아리 중에 우수한 거 3개인가를 최우수상, 우수상 상금을 50만원, 100만원씩 줬대. 그러지 말고 학습하겠다는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스웨덴을 봐라. 스웨덴 이야기를 해줬어. 3사람이 모이면 국가가 교수, 교사, 교재까지 책임집니다. 한 사람이 모이면 안 돼요. 2사람이 도올 때까지. 기타 초급을 배우고 싶다. 한 사람 뿌리면 기다려야 돼. 2사람이 도올 때. 나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중국어. 그러면 2사람이 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3사람만 되면 국가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학습 천국이 되지요. 학습 동아리로. 근데 이런 학습을 통해서 시민 참여 의식과 우리 마을 만들기, 우리 마을의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해결되죠. 아마 YMCA가 과거에 등대 동아리 통해서 우리 평생 학습 대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습 동아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미국 시민사회. 이 정치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토커필. 이 프랑스 정치학자인데 미국을 가서 보고 나니까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구나. 민주주의의 교본처럼 이 양반의 책이 대단합니다. 이게 왜 미국의 시민사회 제도가 갖춰지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떤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교회가 예를 들면 마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최근에 미국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칼리지. 미국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커뮤니티 칼리지가 지역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독일 94년도에 독일 정치교육 아데나워 재단 초청으로 갔었습니다. 독일 시민교육, 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정치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자. 그 94년도 갔다가 우리가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뭐 좀 일정해보자. 이래가지고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안까지 만들었다가 이래저래 성사가 안 되고, 제가 2년, 3년 전에 진보 세력, 보수 세력, 글자 그대로 민주시민교육과 관계 있는 기관들 다 내가 초청해서 식사를 2번, 3번 대접하면서 좋은 의미로 나를 이용을 해라.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본법 하나 만들어 안 갖고 오느라. 이게 여러 차례 안을 만들어 왔는데 정부에 완전히 일개 부로 만들어 왔어. 근데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딴 거는 모르겠고 큰 지침 하나만 이야기하면 했는 게 차관급의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처럼 어느 부처에 예를 들면 공공기관으로 하나 만들어 민주시민교육원이 되면은 그 틀만 이야기해 줬어. 그리고 합의 봐서 와라. 근데 그게 이제 부로 만들어 온 거야. 교육부처럼. 민주시민교육부가 된 거지. 야, 이거는 내가 대통령한테 뭐 한다. 해봤자 내 능력으로 통과를 못 시킨다. 여야가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하나 만드는 건 청와대 수석이 이빨 깨물고 하면 해내거든요. 내가 그걸 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 다시 만들어라 의혹하다가 이미 끝나버리고 안 다시 만들었던 게 또 이제 예를 들면 참여연대하고 우리 뭐 선관위 뭐 등등 그 관련된 민주화 기념사회 그 기관들이만 서로 의견들이 안 맞지 의혹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들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었거든요. 넘어갑니다. 독일의 정치교육 예산 한번 보십시오. 얼마인지. 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 다음부터는 좀 시간 좀 많이 달라고 네? 여러분이 꼭 10분 남았어. 2시 반까지? 예. 2시 한 40분까지 할게요. 예. 이게 이제 허락받은 거예요. 이게 민주적으로 허락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보이텔스 바흐 협약. 이게 기억에 76년도죠. 자료에 1976년도에 이 독일 남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도시에 독일의 정치교육. 그 사람들은 포리티시의 빌딩이라 아까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으로 번역하지 그랬잖아. 이 사람들이 독일도 갈등이 심한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것을 이제 우리 식으로 이렇게 세미나 한 거예요. 근데 세미나 하는데 어느 학자가 발표를 한 거야. 3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76년 여기 나와 있네. 각 정파들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사회적 대타협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이 중요합니다. 교화, 주입식 교육을 하지 말자. 학습이나 교육을 강요하지 말자. 내 이념이 옳다고, 내 사상이 옳다고 그걸 주입식으로 하면 되냐? 안 된다. 그거 금지. 2번째가 뭡니까? 논쟁 중인 것은 논쟁 중인 것으로 소개해라. A도 있고 B도 있음을 이야기해라. A 찬성 55%, B 찬성 45%라는 걸 동시에 이야기해라. 어느 것은 90%가 A이고 어느 것은 10%가 B다는 걸 이야기를 해라. 이게 예를 들면 균형 유지죠. 균형성 유지. 교육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합의입니다. 세 번째 합의 내용 한번 보십시오. 당면 정치 상황과 자신의 입장 분석. 내가 예를 들면 사회민주당의 당원이다. 당원인데 사회민주당의 정강정책은 이러네. 나와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지? 이게 국가 공동체 발전과 어떤 한수관계가 있지? 이게 자기의 견해를 객관화시키는 표현과 자율적 결론 도출 능력을 해야 한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최근 아까 송호근 교수 공론장이었다에 세월호 사건 터지는 모습 보면서 대한민국의 합리적 이성이 존재하는가? 집단지성은 존재하는가? 이게 나의 퀘션 마크였어. 비합리적인 감성만 존재하는 사회일까봐 걱정이 되어서 대한민국은 합리적 이성이 지배하는가? 그러고 내가 읽은 책이
역사의 종말을 선 후쿠야마 교수, 프란시스 일본계 미국인 하버드대학 교수를 한 유명한 사회적 자본의 대가입니다. 후쿠야마라는 분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인터넷 쳐보십시오. 그 책을 사서 역사의 방향성이 있는 그 양반의 역사의 종말 책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역사의 방향성. 이 양반 이론 틀렸다. 나는 그렇게 결론냈어. 역사의 방향성이 없다. 후쿠야마 교수가 이야기하는 논리라면 제3차 세계대전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다. 나는 그런 관점이요. 근데 후쿠야마는 그것마저도 역사의 방향성으로 보는 거라. 그러면서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민주주의 제도가 이제는 꽃을 피우는 최고의 정상에 왔다. 더 이상의 더 좋은 제도는 없다. 그래서 이제는 글자 그대로 목표 개념에서의 역사의 마지막 제도적 목표가 왔다. 그게 번역을 역사의 종말로 해놔놓을까 이상하지. The end of the history. 그 내용을 보면은 방향성의 이야기야. 역사의 방향성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대한민국 앞에 갈등 높은 이유. 우리 교수님들 계시지만 요새 대학 구조조정한다고 지난해 난리였거든. 예를 들면 교수님들 전공 이기주의 말도 못합니다. 과목 하나 없앨라 그러면 교수들 목내놓고 덤비는데 교수 욕 좀 할까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바퀴벌레 3마리 하고 교수 3분 하고 들고 오는 게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바퀴벌레 3마리가 더 쉽다는 겁니다. 이거는 방향만 정해주면 그냥 오는데 교수 3명을 싸우다가 못 오는 거지. 한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자, 한 사람은 KTX 타고 가자, 한 사람은 버스 타고 가자. 싸우다가 볼다 보니까. 그리고 끝까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내 이론이 옳다. 대한민국 교수 사회가 그랬어. 그게 전공 이기주의. 농담 삼아 하는 얘기 확대해볼까요? 네. 집단 이기주의. 내 이사협회 만났죠. 한의사협회 만났죠. 약사협회 만났죠. 다 만나봤어. 뭐 간호조무사 팀들도 만나. 직능단체들 많이 당신들 원하는 게 뭐냐. 갈등 해소가 내가 중요한 거니까. 도저히 만나봐야 안 되겠다. 갈등 조정 기본법을 만들어야 돼. 지금 국회가 있습니다. 야,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또 이해 당사자가 모여가지고 합의를 보면 다수결로 승복하는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부분 등 지역 내의 다양한 단체를 포함을 해서 지역 이슈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제공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뭐 시간 관계상 뭐 이런 정도로 제 이야기를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식 보이텔스바우 협약이 나는 필요하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여성신문이라고 아세요? 글을 10번 써달라고 그래갖고 야, 지금이 대한민국 뭐 개조가 됐든 개혁 범국가개혁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관주도로 하지 말고 제발 민주도로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관주도형 사회입니다. 평생교육도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민주도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게 이제 답이죠. 그러려면 시민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득도 당연히 해야죠. 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확충돼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제공, 접근 가능성. 이건 우리 평생교육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죠. 태안 한번 보십시오. 123만 명. 가능했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만든 결과입니다. 이렇게 기름띠가 넘치던 태안반도가 이렇게 깨끗하게 실증이 되었잖아요. 이걸 결정으로 참여의 결과입니다. 자, 도산한 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여 오늘 이런 공경에 처해서 오늘 이런 공경이 일본한테 나라 빼앗긴 이야기입니다. 이런 공경에 처하였으나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혁신할 수만 있다면
장래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 당장 우리가 애국하는 길은 오로지 우리 스스로를 혁신하는 일입니다. 나 개인의 혁신으로부터 지역사회의 경생,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 설명한 대로 내용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빛을 품은 광명으로부터 학습은 시작되었고 앞으로 뻗어져 나가고 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번 질문할까요? 40분까지 했는데 50분까지. 미안합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그래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담인데 프로그램 그 기획할 때 제가 했는데 오늘 기조 강연을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예, 열정 어린 그리고 현실을 잘 파악하시고 미래 한국의 평생교육과 시민사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우리 박윤주 고문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아까 제가 개의식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영사를 해주시기로 하신 양기대 시장님께서 지방에 일이 있어서 또 급히 일 끝내시고 올라오셨습니다. 일단 휴식 시간 갖기 전에 우리 양기대 강명 시장님의 한영사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아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아마 11월 1일이긴 해도 10월 축제의 마지막 행사들이 많았으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전국 최초 최고의 평생학습 도시라고 자임하는데 남이 그렇게 불러주는데 아무튼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 7월에 시장이 돼서 멋모르고 평생학습 체제를 바꿨습니다. 대학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을 시 직영으로 하면서 우리 신민선 평생학습 원장님을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전문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님한테 전권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광명의 평생학습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조그마한 도시밖에 안 되지만 주목받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컨퍼런스 준비해 주신 한국평생교육연합회 김종표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기조 강연 하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박윤주 교수님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정지용, 김지자 두 분 명예교수님 또 원로분이신데 오면서 중계방송 들으니까 광명을 칭찬해 줬다고 해서 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작년부터인가요? 저희들이 좀 체제를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그 큰 시민체육관 광장에서 모여서 부스 차려놓고 쫙 하루나 이틀에 한 번 해서 끝났는데, 신민선 원장님께서 각 권역별로 하자. 비록 저 같은 그 시장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다 모여야 생색도 나고 인기가 없는데 권역별로 다 하겠다고 해서 아무튼 전권을 맡겼으니 해보라 했는데 그게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지역 속에서, 주민 속에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요즘 큰 틀에서 마을 만들기, 지역 공동체 만들기만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 광명시는 몇 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또 평생학습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지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또 저희들이 작년 초
일을 저질렀는데 35만 밖에 안 되는 기초단체지만 부르키나파소하고 동티모르에 평생학습을 전파해서 작년 3월에는 제가 부르키나파소에 갔다 왔는데 교육부 장관하고 MOU도 맺고 수상도 만나고 상당히 거의 국빈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동티모르는 저는 못 가고 우리 신미서 원장님 신부장님 갔다 왔는데 마침 올해 저희들이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8천만 원이죠? 6천만 원, 8천만 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부르키나파소의 5개 큰 도시에 이 문해 학습을 위한 센터를 지금 건립 중이랍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가 또 예산을 지원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5개 권역의 그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문해 교육을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아까 김재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그것 때문에 그 부르키나파소가 받는데 기여를 했다. 우리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작을 해서 부르키나파소가 동티모르의 평생학습 문해교육을 전파하는 걸 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정치하는 사람, 행정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나라에 가서 말만 하고 와가지고 사진만 찍고 와서 앉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꾸준히 좀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하려면요, 좀 이따 축사하시겠지만 나상성 시의회 의장님 나오셨지만 저분이 예산 방망이를 쳐줘야지 깎아버리면 야 왜 무슨 경기도 어려운데 해외에 나가냐 하면 그냥 다 공든타이 무너지는데 저분 잘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민선 원장님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제대로 전문가가 소식껏 이럴 때 평생학습의 발전과 전도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을 이끌어가고 또 광명의 평생학습을 이끌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비록 조촐한 자리지만 여기에서 대한민국과 세계의 평생학습 운동에 힘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하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편하게 좋은 의견 많이 나누시고 광명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또 참고해서 실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기대 시장님께 광명 시민이 그런 기대가 크고 우리 또 평생교육계에서도 그런 기대가 큽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모여서 하는 거 시장님이 더 빛날 수 있고 얼굴도 알려질 수 있고 한데 이렇게 지역에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그 뜻만 봐도 우리 평생학습을 잘 이해하고 열심히 지원해 주신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한 분이 VIP께서 오셨는데 광명시 의회 나상승 의장님이 간단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 도시 선언할 때부터 의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산 증인인데, 그동안에는 저희 시가 이제 위탁을 해서 외부 기관이 맡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문화가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역시 학습의 욕구도 굉장히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가는데, 이 와중에 양기대 시장님이 재임하면서 이걸 시의 직영체제로 전환할 때 많은 염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과연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시가 공무원의 역량이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염려를 했었는데, 이제 그 대안으로 전문가를 모셔서 운영체계를 이끌어 갔을 때 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이 지자체 장의 이 마인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발전의 여부는 확실히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이제 이 평생학습의 이 일환은 오늘 또 이제 컨퍼런스 준비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학습의 탐을 넘지 않으면 결국에 변화도 없을 거고, 여러분의 경험이 다
다 모든 사실이라고만 믿지가 않고 새로운 다른 분의 경험도 여러분의 경험으로만 채워갈 수 있다면 빠른 속도로 우리도 변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무리 변해도 지금 현재 많은 시민이나 국민이 요구하는 그 학습의 이 속도만큼 변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권역별로 축제를 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특색과 특성을 살려서 거기에 대한 이 학습을 접목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려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역시 생동감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정말 광명시가 전국 최초이지만 전국 최고로서의 평생학습 도시로서 자부심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양기대 시장님과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발맞춰서 뛰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양기대 나상성 의회 의장님, 그래서 우리 광명시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서 많이 목소리도 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오늘 사회자가 진행을 못해서 일정이 좀 늦어졌지만은 우리가 주제 발표 끝나고 20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정된 대로 10분을 모시고 약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어서 주제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사회는 최동민 한국평생교육청년협회 부회장님 그리고